아버지를 구하고 떠난 효자. 차기는 인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저한이고 어릴 때에는 차기라고 불렀지요. 그가 출생하던 해에 아버지 홍인보는 우연하게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당시 하급 계층의 민초들은 그 권리가 미미하여 관청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묵살되기가 일쑤였지요. 그러니 억울한 누명을 써도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차기는 유년 시절부터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과 총명함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월등하고 효심 또한 지극하였으며 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지요. 그를 모르면 아버지의 구명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경야독으로 독학을 하였지요. 차기가 커서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관할을 찾아다니며 탄원하였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는 데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오히려 차기를 보는 사람들은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경멸하였고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차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천대와 멸시뿐이었지요. 탐과 놀이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차기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에게 뇌물을 줄 형편이 아니었답니다. 혹시 돈이 있어서 뇌물을 준다고 해도 아버지가 풀려난다는 보장도 없었지요. 차기는 옥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아버지, 차기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어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은 소자가 꼭 밝혀내어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차기는 아버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목에 칼을 쓰고 있는 아버지의 조채한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답니다. 어미의 등에 업혀 면회를 오던 어린애가 이제는 어엿한 장부가 되어 아비의 무고함을 풀어주겠다며 위로하는 아들이 아버지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래 차기야. 애비를 위해 애를 쓰고 다니는 너를 대하니 애비로서 면목이 없구나. 앙상한 손으로 믿음직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에 잠자고 있던 억울함이 슬픔이 되어 그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목숨이라도 바쳐 꼭 아버지를 감옥에서 구해내겠어요. 비장한 얼굴을 한 차기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지요. 억울한 백성을 옥에 가두어 놓은 관아의 관리들이 원망스러웠답니다. 아버지와 헤어져 관아를 나오던 차기는 한양으로 올라가 신문고를 올려 임금님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양 대궐에 걸려있는 신문고를 올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는 길이어요. 이 어미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마는 어디 한양이 가기 쉽더냐? 우리처럼 가난한 형편에 네가 한양에 갈 여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설사 여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어린 몸으로 먼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 어머니, 우리 집안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말도 옳지만 어린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걱정 마세요. 제 목숨이라도 바쳐 아버지를 구할 수 있으면 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들 차기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지요. 어느 날 차기는 개나리 보찜을 걸머쥐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어머니, 소자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건강 조심하세요. 네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말릴 수도 없고 아무쪼록 몸 조심하고 무사히 다녀오거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곧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알겠니? 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한 몸 어디에 간들 지켜내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하고 떠났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머나먼 길이었지요. 워낙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여비는 거의 준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결심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몇 달을 걸었으니 어린 자기의 발이라고 성할 리가 있었겠어요. 부르트고 터진 발에서는 진물이 흘렀고 갈라진 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디며 꿈에도 그리던 한양에 이르렀지만 어린 자기의 몸은 말로 형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였답니다. 따뜻한 방에서의 잠자리는커녕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니 오죽했겠어요.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집념이 없었다면 결코 한양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차기는 먼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포도청에 찾아가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거지 차림을 한 아이의 호소를 귀담아 주지 않았지요. 제대로 먹지 못해 눈은 움푹 파였고 더럽고 해진 옷을 입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아예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죽기를 다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다 마침내 신문고를 울리는 데 성공하였답니다. 신문고 소리를 듣게 된 영조는 어린 자기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추상 같은 어명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린 자기의 효심이 정말 가상하구나. 지금 즉시 관찰사에게 파발을 띄워 사건을 신속하게 재심하여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처리하게 하라. 이렇게 하여 자기의 아버지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무죄가 인정되어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쓴 자기의 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먹지 못하여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 눈은 쑥 들어가고 입술은 갈라지고 피가 흘러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였지요. 아버지 기뻐하세요. 임금님께서 재심을 지시해서 죄 없는 아버지가 풀려나게 되었어요.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임금님까지도 감동하게 하였는가 보구나. 아버지께서 무사하셔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불쌍한 내 아들아, 네 모습을 보니 이 애비는 할 말이 없구나. 너무나 비참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자기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아들에 대한 애처로움으로 통곡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이들 부자의 애처로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 말을 잇고 눈물을 지었답니다. 하지만 자기는 옥에서 풀려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그동안의 누적된 피로와 영양실조 때문에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결국 14살의 어린 나이로 죽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효자 자기의 죽음을 애석하고 슬퍼하였지요. 목숨을 바쳐 행한 자기의 효행은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정문을 내려 자기의 효심을 백성들의 귀감으로 삼도록 하였답니다. 말 안 듣는 황소 8기.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는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게으름뱅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지요. 아들은 총각이 되었지만
아버지나 아들이나 빈둥빈둥 놀며 있는 재산을 까먹기만 하여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지요. 더구나 어머니는 살림은 안 하고 밤낮 마을만 쏘다니며 노는 마을꾼이었답니다. 며느리라도 들어와 삭바느질이라도 해야 먹고 살지. 안 되겠어요. 당신이 어디 가서 아들 장가 보낼 미천이라도 마련해 오세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남아있던 살림살이를 모두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지요.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장가갈 미천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니야. 이 송아지라도 잘 키워 팔아. 장가갈 돈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 송아지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려? 워. 어이구, 이놈의 송아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송아지는 너무 어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며 뜸배질만 하였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앞에서 끌 테니 네가 뒤에서 몰아보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앞에서 고삐를 쥐고 아들의 신호에 따라 소를 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송아지 앞에 아버지가 있으니 계속 이랴 하기도 난처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느 쪽으로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요. 이려? 아버지, 이번엔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이랴? 그래서 송아지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이렇게 길들이다 보니 어느덧 제법 큰 황소가 되었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황소를 장에 끌고 가 값을 많이 받고 팔았답니다. 그런데 황소를 산 새 주인이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돈을 더 얹어드릴 테니 제발 이 소를 물러주십시오. 아무리 이려 해도 소가 제대로 가질 않으니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야 물론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요. 이려 하고 길을 들였으니 그냥 이려 해서는 소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소를 물러주고 나서 생각을 했지요. 소는 그대로인데 돈이 저절로 생겼구나. 잘하면 가만히 앉아 돈을 벌게 생겼는걸. 아버지와 아들은 장에 가서 또 난 모르는 사람에게 소를 팔았답니다. 며칠 후 소를 산 사람은 다시 돈을 더 주며 물러달라고 했지요. 이렇게 팔고 또 팔고 몇 번을 하다 보니 장가갈 미천이 저절로 생겼답니다. 얘야, 이제 장가가도 되겠구나. 아버지, 지금 장가가는 게 중요한가요?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우린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텐데요. 하긴 그렇구나. 그래서 아들은 가만히 앉아 소 파는 재미에 또 팔고 또 팔고 하다가 늙도록 장가도 못 가고 결국 이 사실이 들통나 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남편을 잃은 유씨 부인. 고려 제32대 우왕의 신하인 낭자 송극기의 아내 유씨는 부모의 슬하에서 애지중지 자라나 가문이 뛰어나고 남달리 슬기가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송극기와 혼인하여 그의 행복은 끝이 없었지요. 남편의 극진한 사랑과 포근한 가정에 쌓여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중 첫 아들까지 낳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였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가 20살 되던 해 우연히 깊은 병에 들어 급기야 세상을 하직하니 정상 과부가 된 유씨에게는 빚덩이인 아들만 남았습니다. 젊은 유씨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으나 불귀의 객이 된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지. 그러면 영영 오지 않을 남편을 위하여
아내인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유 씨는 단 하나의 혈육인 어린 아들을 훌륭히 키우는 일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잊으려고 어린 유를 데리고 친정에 와서 몸을 쉬려 하였지요. 그의 어머니는 외로이 앉아있는 딸의 고독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살며시 권해 보였습니다. 어미야, 연마을 김씨집의 딸은 불쌍하게 과부가 되었다가 다시 개가를 하더니 지금은 어찌도 잘 사는지 이제는 전화위복이라고 기뻐한다더라. 이러한 말로 넌지시 딸의 마음을 움직여 보는 것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세상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산 너머에 또 산이 있고 강 건너에 또 강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말로 딸의 마음을 구슬려 보기도 하다 슬그머니 딸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아끼시는 부모님의 지극하신 심정은 알고도 남지요. 한번 송시댁으로 출가를 한 이상에는 아무리 남편에게 불행이 있었어도 살아도 송시댁에서 살고 죽어도 송시댁에서 죽을 것이오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유 씨는 부모 앞에서 이렇게 야무지게 대답을 하고는 어린 유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부모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지요. 이러다가도 집안이 조용해지면 유 씨 부인이 어린 아들의 젖을 먹이다가 무심코 하늘에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렸지요. 네가 부모나 자식에게 마음을 의지하여 보려고 하지만 남편의 정만 못하니 오이하리. 그러다가는 너의 잔명을 옳게 보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신랑을 새로 골라 봄을 다시 맞도록 하자. 어머니는 딸의 신세를 근심한 나머지 제가 할 것을 다시 권해보았습니다. 어머니, 2번 다시 그런 말씀을 마세요. 자꾸 그러면 죽어버리겠어요. 이렇게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무심한 어린아이만을 재우고 조용히 앉으니 가슴은 점점 쓰라리고 한숨은 땅이 꺼지게 쏟아지는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짧은 부부 생활이었으나 남편 송씨는 아내인 자기를 끔찍이도 위해 주었고 항상 다정하게 다루어주는 남편이었지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외로워서 어찌 산담? 밤이 지새는 것도 모르고 외로움을 한탄하는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요히 잠든 어린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완전히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면 아들의 붉은 뺨을 자기 얼굴에 비비면서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은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뿐이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달리 자애가 깊은 친정의 부모는 딸의 쓸쓸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넌지시 의논을 하였습니다. 영감, 소실이 겉으로는 뻗대지만 그 애가 신세 타령을 하느라고 밤을 새웁니다. 아이도 꽃다운 청춘이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몰래 신랑 제목을 하나 골라주고 멀리 타향으로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못 이기는 체하고 재가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어린 것은 우리가 길러주면 될 것이고 영감 꼭 그렇게 하세요. 과연 당신 말이 옳소. 젊은 애가 어찌 그리 살겠소. 당신 말대로 일을 꾸며보시오.
우리가 어거지로 시집을 다시 보내도록 하면 내심으로는 좋아할 것이요. 창밖을 지나가다가 문득 이 말을 들은 것은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의논을 듣고 보니 부모님의 말이 아주 그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요. 딸의 청춘을 아껴주는 고마운 심정도 심정이고 외로움에 지쳤을 때에는 자신도 모든 체면을 잊어버리고 다정한 남자를 쫓아보고 싶은 심정이 불시에 솟구치는 것도 사실이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에 끌려 부모의 권유에 마지 못하는 듯 재가를 하는 날에는 장차 송씨의 혈육을 바로 대할 수가 없었지요. 남의 집 아내가 된 연후에도 내 자식을 보고 떳떳하게 내가 너희 어미로다 하고 송씨 아들 면전에 나설 수가 있을까? 제가 한 남의 아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고민은 계속되었지요. 친정에 있으면 그의 부모의 말대로 재가를 하고야 말 것 같아 유씨 부인은 부러지기 쉬운 자기의 마음을 다시 다져먹고 친정집을 몰래 빠져나왔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젊은 여식의 심사를 알아주시는 그 높으신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 거역하고 이별하는 이 여식을 괘씸다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가 없었기에 달아납니다. 양친께서는 이 불효자식을 죽었다 생각하시고 내내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멀리 친정집의 하늘 쪽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 축원을 하고는 깊이 잠든 유를 등에 업고 걷던 길을 재촉하였지요. 유씨 부인은 600여 리의 먼 길 밖에 있는 시집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깊숙이 들어앉았던 그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시집과 친정을 왕래할 때마다 보행으로 다닌 일이라곤 한 번도 없었지요. 길을 걸어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홀몸도 아니고 어린 유를 등에 업고 머나먼 길을 무작정하고 나선 것이었지요. 친정부모 몰래 떠나는 길이었으므로 노자를 마련할 길이 없어 도중에 노자로 바꾸어 쓰려고 품속에 깊이 간직하고 나온 뱀을 뿐이니 더욱 불안하였지요. 그러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고 시댁 쪽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답니다. 연약한 몸에 어린아이가 감기라도 들까 염려하며 두꺼운 포대기로 몇 번이나 둘러싸서 등에 업고 옷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비탈진 재도 걸어 올라가야 했고 인적이 끊어진 험준한 산중도 가야만 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엿새 되던 날 노독으로 몸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는 데다가 어린 유가 감기로 몸이 불덩어리 같았고 눈이 쏟아지는 까닭에 주막에서 하루를 쉬어가기로 정했지요. 주인 아주머님, 오늘 하루 여기서 쉬어가겠으니 방을 하나 주세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이 집에서 더부살이로 있는 덕거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주막에 들었을 때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면서 쓸데없이 수작을 붙였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새색시의 외로운 길송의 신세라 쥐 한 마리가 옆에서 바스락거려도 몸을 움츠리는 처지이고 보니 어쩐지 그 총각의 거동이 수상하였던 것입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는 야밤의 일이지요. 유씨 부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덕거머리 총각이 유씨 부인이 있는 아랫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순풀의 생각은 하고 있었던 일이었으나 이 일을 당하고 보니 새삼스럽게 소스라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유씨 부인은 미리 마련하였던 장도를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야.
불이 났어요. 하고 외치니 성난 곰과 같이 날뛰던 총각이 유씨 부인의 허벅 다리만을 으스러지게 꼬집고 달아다 버렸습니다. 젊은 유씨 부인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극심하여 주인이 쓰는 안방머리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같이 그 주막을 떠나려고 하였지요. 다음 날 시부모에게서 예물로 받았던 놀이개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자가 떨어졌기에 대신 이것을 드리오니 받아주셔요. 밥값을 치르려 하자 주인 마누라는 심술궂은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어젯밤에 그 야단이 난 것은 모면께 한 일을 생각하면 엄만 양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그런 은공을 모르고서 그까지 놀이개가 무엇이란 말이요. 내가 당신의 꼬락서니를 보니 암만 해도 도망꾼임이 틀림없으니 내 당장 관아에 고해 바쳐야지. 주인 마누라는 자기 집의 덕거머리 총각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젊은 유씨 부인에게 공치사를 하여 폐물을 더 빼앗으려고 한술 더 떠서 관가에 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른 장도와 2개로 된 은가락지를 보태주었지요. 도망꾼이라니요. 친정에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요. 불행히 노자가 적어서 이것을 드리니 받아주시오. 이렇게 마지막 폐물을 모두 주인에게 주고는 지옥만같이 느껴지는 주막집을 빠져나와 힘을 다하여 종종 걸음으로 길을 재촉하여 걸었지요. 주막집 덕거머리 총각이 뒤를 쫓을지는 몰라 두려움에 떠는 것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온갖 고생을 겪고 600리를 걸어 중병을 치른 환자같이 되어 시집의 대문 안에 들어선 것은 친정집을 빠져나선 지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이 파김치 꼴이 되어서 시부모 앞에 절을 하니 반겨 맞이하여 줄 것만 알았던 시부모의 첫말은 뜻밖에도 냉랭하였지요. 너의 신상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인일로 이 시집문을 또다시 찾았느냐? 이러한 말을 하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재가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이라 자기 집에 돌아온 것을 질책하는 것이었지요. 이 말에 유씨 부인은 그만 가슴이 미어지어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졌지요. 얼마를 울다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시댁 부모님을 외시고 지내려고 왔습니다. 실상은 친정 부모님께서 저의 형편을 가엾게 여기시는 눈치도 있어 그 일을 피하여 어린 것을 데리고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시집을 다시 보내려고 하신다면 그 뜻을 쫓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도리를 저버림이 아니겠느냐? 그것만이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어린 것을 보십시오. 젊은 며느리의 말을 듣자 진심을 알게 된 시부모는 비로소 자기들이 지나치게 며느리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일을 후회하고 전과 같이 다정히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유씨 부인은 진심으로 시부모를 공경하여 복량을 하는 한편 어린 유의 양육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지요. 홀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입은 송유도는 어머니의 뜻을 좇아 현달하게 되어 쌍천공이라는 귀인이 되었고 그의 자손은 더욱 장성하여 회덕송씨가 되었습니다. 허준과 노인. 허준의 약방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약재를 사러 온 것이 아닌 듯 약방 한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눈을 감고 몇 시간째 꼼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노인이군. 남의 가게에 와서 왜 참선하듯
앉아있지. 노인장, 무슨 일로 저희 약방에 오셨습니까? 노인이 눈을 뜨고 대답했지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오. 이 약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 노인은 다시 눈을 감더니 침묵을 지켰지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약방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까무러쳐 깨어나질 않아요. 약을 지어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허주는 울수를 펼치는 의원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의원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오시오. 그래야 제가 약을 지어드립니다. 그럴 틈이 없습니다. 시간을 끌다가는 제 아내가 죽습니다. 젊은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준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졸랐지요. 그때 노인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곽향 정기산 3천만 지어주시오. 그러면 산모가 깨어날 것이오. 허준은 어이없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곽향 정기사는 담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인데 어떻게 산모에게 먹입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노인은 태연히 말하고 도로 눈을 감아버렸지요. 젊은이가 다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곽향 정기산이라도 지어주십시오. 꿈을 대다가 제 아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허주는 하는 수 없이 젊은이에게 곽향 정기산 3첩을 지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곧 돌아갔는데 허주는 저녁 내내 불안했지요. 약을 잘못 써서 산모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또 한 사람이 찾아와 말을 했지요. 이 약방이 용하다면서요. 산모가 곧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3살인데 마마를 앓고 숨이 넘어가려 합니다. 약을 지어주십시오. 그때 노인이 또 말했지요. 곽향 정기산 3첩을 지어주시오. 허주는 노인의 처방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한참 뒤 2번째 찾아왔던 사람이 싱글벙글하며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아들 녀석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허주는 2번의 일을 겪고 나서 노인이 명의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간절히 청했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인은 허준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허준은 노인에게 의술을 배웠고 조선에서 제일 가는 의원이 되었지요. 한편 허준이 의술을 배우게 된 이야기 중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답니다. 젊은 시절 허준은 경상도 산청에서 명의로 소문난 유의태를 찾아갔지요. 유의태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틀어박혀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의원이 되고 싶어 나를 찾아왔다고? 젊은이는 이 풀이 뭔지 아는가? 유의태의 손에는 불 이파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허준이 대답했습니다. 앞자루가 길고 달걀 꼴인 걸 보니 장군 풀이군요. 잘 아는군. 그럼 이걸 어디에 쓰는지 아는가? 예, 그 뿌리가 약으로 쓰이지요. 뿌리는 대황이라 불리는데 통째로 썰어서 말립니다. 그것을 조금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오게 함으로써 변비에 좋습니다. 민간약으로는 화상에 쓰이기도 한다고 들었지요. 허준이 설명을 마치자 유의태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니, 대왕에 대해 어찌 그리 자세히 아는가? 장군풀도 첫눈에 알아보고.
약초에 관심이 많아서 틈만 나면 산과 들을 헤맵니다. 장군풀도 전에 한번 캔 적이 있지요. 정말 대단하구먼. 젊은이 같은 사람은 난생 처음이야. 젊은이, 이름이 무엇지? 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랑 같이 지내세. 함께 의술을 배워보자고. 이렇게 하여 허준은 유의태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유의태 밑에서 열심히 의술을 배웠지요. 그리고 유의태가 권하는 의학책들을 밤잠을 줄여가며 읽었습니다. 허준이 29살이 되었을 때 유의태가 말을 했지요. 이제 그만 떠나거라. 내가 아는 것은 너에게 모두 다 전했으니 더 이상 내 곁에 머물 필요가 없느니라. 당장 서울로 올라가거라. 곧 과거 시험이 있을 것이야. 너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것이야. 나는 네가 훌륭한 의관이 되리라 믿는다. 허준은 스승의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스승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허준은 곧장 서울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치러 의과에 급제했으며 내의원 의관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임금을 치료하는 어이가 되었답니다. 학을 구해준 머슴. 백두산 아랫마을 부잣집에 삼룡이라는 마음 착한 머슴이 살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던 삼룡이는 주위에 떨고 있는 새끼학을 발견했습니다. 어휴, 불쌍해라. 겨울이라 다른 학들은 모두 남쪽으로 날아갔는데 새끼아가 넌 너무 어려 엄마를 따라가지 못했구나. 삼룡이는 사람이나 사나운 동물들이 찾지 못하도록 동굴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겨울 동안 정성스럽게 새끼학을 돌보아 주었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남쪽으로 떠났던 학무리가 백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끼학도 다시 엄마학을 만날 수 있었지요. 삼룡이의 정성으로 새끼학이 무사히 살아난 것을 알고 엄마학은 은혜를 갚기로 하였습니다. 엄마학은 삼룡이를 어떤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놓여 있었지요. 삼룡이는 금덩이를 안고 곧장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어른, 이것이면 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겠지요? 이제 머슴에서 풀어주십시오. 주인은 금덩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놈이 이런 금덩이가 어디서 났지? 분명 훔친 게 틀림없어. 주인은 삼룡이를 믿지 못하여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사또가 무서운 목소리로 삼룡이에게 소리를 쳤지요. 이놈, 이 금덩이를 어디서 훔친 것이야?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훔친 것이 아닙니다. 훔치지 않았다면 이런 큰 금덩이가 어디서 났단 말이야? 삼룡이는 사또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지요. 욕심 많은 사또와 부자 주인은 삼룡이의 말을 듣고 당장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가 어서 도망가거라. 너희들을 잡으러 온단다. 동굴 근처까지 온 삼룡이는 학들이 다칠까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학은 모두 하늘로 날아갔지요. 사또와 주인은 서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은 날아갔지만 동굴 속엔 커다란 금덩이 2개가 놓여 있었지요. 사또와 부자는 신이 나서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덩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금덩이가 자꾸 커지니 무거워 죽겠네. 더 잘 됐지. 금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자가 되잖아. 사또와 부자는 아무리 무거워도 금덩이를 버리지 않았답니다. 산 중간쯤 내려왔을 때
금덩이는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지요. 그리고 산 아래에까지 왔을 때 금덩이는 커다란 바위돌만하게 변해 두 사람은 금덩이에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그 뒤 삼룡이는 학이 준 금을 팔아 농사지을 땅도 사고 예쁜 색시까지 얻어 행복하게 살았지요. 쌀과 바꾼 돌.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6가지, 식구가 모두 8이나 되었답니다. 어린 막내를 빼고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7이나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며 모두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지요. 농사지을 땅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추수를 해도 마당에 쌀 한 섬 들여놓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부자네 마당에는 1년 12달 노적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지요. 부자는 뒷집 사람들이 쫄쫄 굶어도 나 몰라라 하는 욕심쟁이였답니다. 가난한 집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참 영리하였답니다. 부자네는 땅이 많아 농사를 지으며 잘 사는데 우리는 식구만 많고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막내 아들의 머리에서는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아주 좋은 일거리를 찾았지요. 고개 넘어 얕은 언덕에 버려진 자갈밭을 본 것입니다. 밭 가운데 바위가 버티고 있고 그 옆으로는 큰 돌 작은 돌이 꽉 들어차서 풀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 저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드는 것이야. 자갈밭은 주인이 없는 땅이었지요. 옛날에는 주인이 없는 땅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날 밤 막내는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어른은 누구시지요? 그야 너희 아버지지 누구겠냐? 새삼스레 그건 왜 묻는 것이야? 아버지, 제가 내일부터는 이 집 어른 노릇을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8살 난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 귀엽기도 하고 장난이려니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헌데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우리 집도 앞집 부자처럼 노적을 쌓아놓고 잘 살게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막내가 우리 집 어른이다. 그러니 얘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다음 날 막내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모시고 자갈밭으로 갔습니다. 막내가 어른 노릇 하기로 했으니 막내의 뜻대로 작은 돌부터 차근차근 골라내었지요. 안 하던 일이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에는 땀이 흘러 옷이 흠뻑 젖었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익으니 모두 신명이 났지요. 자갈밭에는 엄청난 돌이 나왔습니다. 막내는 밭에서 나온 돌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마당에다 쌓자고 했지요. 밭을 일구었다는 징표로 말이지요. 해서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 파낸 돌을 지게에 지고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다 차곡차곡 쌓아 놓았지요. 돌무더기는 날이 갈수록 쌓여서 마침내 앞집 부자네 노작거리만큼 높아졌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뒷집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지요. 가난한 집 마당에 돌더미가 노적거리 마냥 쌓였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 집 둘레가 다 훤하더란 말이지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번쩍거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뒷집으로 달려가 돌더미를 살펴보니 맨 위에 있는 돌이 금덩어리였습니다. 언뜻 보면 흙이 묻어 다른 돌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금덩어리였지요. 욕심 많은 부자가 그냥 있을 리 없었지요. 그날 밤 부자는 가난한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여보게 집에 있는가? 내 할 말이 있어 왔네.
가난한 집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슨 생트집을 잡으러 왔을까 싶어서 말이지요. 생전 찾아오는 일 없던 부자가 직접 찾아왔으니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부자는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이 집 돌로적을 자기 집 쌀로적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돌로적은 우리 막내 아들이 쌓자고 해서 쌓은 것이니 막내 아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8살 된 막내는 눈을 또랑또랑 굴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꾼을 시켜 먼저 우리 집 마당에 쌀로적을 옮겨 놓으세요. 그 다음엔 우리가 돌로적을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막내 아들은 일찍 부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쌀 노적 옮겨오는 것을 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부자가 나오더니 이런 말을 하였지요. 맨 위에 얹은 쌀가마는 이리 내려놓아라. 그것은 우리 집의 복을 가져다 주는 고사서민이라. 그러자 일꾼들은 맨 위에 쌀가마를 내려 옆에 잘 세워 놓았지요. 그러고는 나머지 가마니는 모두 가난한 집으로 옮겨다 쌓았습니다. 다음은 돌로적을 옮겨 쌓을 차례지요. 막내 아들은 돌로적 위로 올라가더니 맨 위에 있는 돌을 들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옆으로 썩 비켜 놓았지요. 부자가 깜짝 놀라 말을 했습니다. 이놈아, 맨 위에 돌은 왜 내려놓는 것이야? 영감님도 아까 고사섬이라면서 맨 위에 쌀가마를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돌도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고사돌이라 내려놓는 것이지요. 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부자는 금 덩어리는 못 가져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만 잔뜩 가져갔다고 합니다. 종이에 싼 당나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아이가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모자랐지요. 모자라기는 해도 어머니 말은 참 잘 들었답니다. 보통 잘 듣는 게 아니라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지요. 이 집 살림이 워낙 가난해서 아이가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지요. 돈 서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힘들어 일해주고 번 돈이니 제 딴에는 얼마나 귀하고 중했겠어요. 행여 잃어버리세라 손에 꼭 쥐고 집에 갔지요. 가다가 목이 말라 길가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우물 옆에 돈을 놓고 물을 떠먹고 나서는 그만 깜빡 잊고 돈을 그 자리에 놔두고 와버렸지요. 한참 가다 보니 손이 허전하였답니다.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그새 누가 가져갔든지 돈이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온 게 잘못이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야.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날 이웃 마을에 또 일을 해주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여 일해주고 나니 주인 집에서 고맙다고 품삯을 주는데 돈 대신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지요. 강아지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걸 가지고 가다가 또 어제처럼 길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났지요. 옳지. 어머니가 틀림없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셨지. 이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야겠군. 그리고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지요. 살아있는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으려니 잘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억지로 집어넣으니 강아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깨갱 울고 발버둥치고 야단법석이 났답니다.
강아지야, 조금만 참으렴. 어머니가 너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셨단다. 그리고 강아지를 억지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가면서 내내 난리법석이 났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야단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강아지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느라고 용을 쓰고 난리법석을 치다 강아지가 호주머니 실밥을 듣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지요. 또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답니다.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니? 끈으로 묶어서 끌고 와야지.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또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이번에는 생선을 주었지요.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구워 먹으라고 말이지요. 생선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놓쳐버릴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끈을 하나 구해다가 생선 모가지를 묶었지요. 묶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생선을 길바닥에 끌고 가니 흙투성이가 되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았지요. 넌 어쩌자고 생선을 그 꼴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 그런 걸 끌고 오다니. 그런 건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통을 묶어 어깨에 척 메고 오면 좀 좋아?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통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이웃 마을에 일해주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주고 나니 당나귀 한 마리를 주었지요. 그동안 일을 참 잘해주었는데 늘 품삯을 너무 적게 줘서 미안했다면서 이걸로 살림 미천이나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를 바꿔보니 눈앞이 막막해졌지요. 어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니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이를 있는 대로 주워다 당나귀를 쌌지요. 눈만 빼놓고 죄다 쌌습니다. 그리고는 몸통 한 가운데를 지프로 뚝딱 묶었지요.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갈 판이었습니다. 제 몸집보다 큰 놈을 메려니 당나귀 배 밑으로 들어가 버둥거리는 게 고작이지만 어찌됐든 그 꼴을 해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때 마침 원님 행차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가마에다 원님의 어린 딸을 태워 가지고 가는데 그 딸이 몹쓸 병에 걸려 몇 날 며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죽기 전 바깥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왔지요. 사실은 원님 딸이 고기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그런 건데 그걸 아무도 몰랐답니다. 원님의 딸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 이 아이가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메고 가는 걸 보게 되었지요. 그걸 보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것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다가 목에 걸린 가시가 툭 튀어나왔답니다. 그 바람에 병도 씻은 듯 나았지요. 일이 이렇게 되니 원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무슨 영문으로 당나귀를 메고 가는지 물어보았답니다. 비록 이 아이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은 어머니 말을 그리 잘 듣는 걸 보니 효자 중의 효자로다. 이런 아이에게 상을 안 줄 수 없다. 그러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머니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